안녕하세요. 칼로리 쉐어링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최나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일주일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바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이제 인생사진 건지려고 준비하시는 여학우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어깨 운동 열심히 해서 어깨 깡패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는 남학우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회식에 야근에 계속 뱃살이 이렇게 두둑히 쌓일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은 이제 미적인 요소나 아니면 건강적인 요소를 위해서 자신의 칼로리를 소모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씩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유로 하루 2끼 이하로 식사하는 노인이 4,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무료 급식이나 식사 배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푸드뱅크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기부를 받아서 음식을 조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예산에 의존돼서 예산 삭감 시 그 기존의 서비스를 받던 친구들이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민간 차원 지원은 절대적으로 기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솔루션들을 보완해서 저만의 솔루션이 나올 타이밍인데 잠깐 다른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이 원 겟 원 프리라고 아실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마트 가면 되게 많이 보이는 문구죠. 그다음에 바이 원 샌드 원 프리도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탐스 슈즈의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인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어려운 친구들한테 기부해주겠다, 이런 마케팅이죠. 근데 저는 루즈 원 샌드 원 프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보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소모한 자신이 잃게 된 칼로리만큼을 식품으로 환산해서 기부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칼로리 쉐어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플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일단 운동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식품에 대한 이미지 중에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운동 상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자전거랑 걷기랑 줄넘기밖에 없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근력 운동이나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다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설정하게 되면 그 운동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칼로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전거나 걷기 같은 거는 위치 기반 센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줄넘기 같은 거는 모션 센서를 활용해서, 나머지 뭐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시간을 잰다든지 해서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이제 흑백이었던 이미지가 점점점 소모한 칼로리만큼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해당 식품이 285kcal인데 이만큼을 다 채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성됐다는 마크와 함께 이제 완성됐다는 유저에게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식품들이 모여있는 탭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위에는 비코인이라고 밸런스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소모한 칼로리들을 다 합산하여 이렇게 비코인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비코인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경쟁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칼로리 기부 배틀 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뭐 김장 나눔, 성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김장 나눔이라던가 이런 탭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코인을 기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건 칼로리 쉐어링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유저들에게 재미있게 운동을 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난 요소를, 기쁨을 선사해주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아까 보신 식품의 로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로고에 노출되는 것을 기업에게 광고비로 지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불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사식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자사식품 구매 권리로 지불을 하는 방법이랑 순수 광고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왜 광고비를 투트랙으로 받으려고 하냐면, 저희는 이렇게 받은 식품 교환 권리를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70%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매를 해서 정부는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기존에 정부에게 납품하던 기업들은
교환 권리를 지불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았지만 칼로리 쉐어링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순수 광고비를 지불하면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매출은 CPT, 코스트 퍼 사우전드라는 1000명당 이제 이 광고나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비용을 산출해서 매출을 산출해 봤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유지 비용만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마케팅 비용으로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인건비가 인원수나 이렇게 급여에 따라 변동이 되게 커서 인건비를 제하고 첫째 연도에 영업이익이 534만 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추가해버리면 첫째 해에는 적자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은 첫째 해에만 발생하고 둘째 해부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독거노인 식사 및 반찬 배달비로 동절기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예상 매출이었던 3천만 원의 식품 교환 권리를 7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에 전달하였을 때 정부는 2천만 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예산에 의존적이던 기존의 해결책에서 민간 부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양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유저와 참여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로리 쉐어링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가 최근에 본 아이디어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것 같고요. 특히 그 수익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갈까 가장 궁금했거든요. 발표 플로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제도를 이용한 수익 모델이잖아요. 정부에다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약간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약간 딜라이트에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잠시만요. 딜라이트 고쳤기. 딜라이트랑 이제 베어베터에서도 이제 장애인 의무 연계 고용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그러니까 B2G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베어베트나 딜라이트와 같은 아주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림 주신 거 보면 광고비는 이제 쉽게 와닿는데요. 그 자사식품 교환 권리를 이제 70% 저렴하게 이제 정부에 파는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다른 기업들하고의 경쟁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런 게 마찰이 없을지 저도 뭐 정리가 좀 안 됐는데 좀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은 저희에게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제 정부의 이런 모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을 좀 검증을 해보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나 정부에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만 딱 보면 되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오뚜기가 지금 정부나 그런 기관에 아까 식사 배달이나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면 식품 교환 권리로 저희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순수 광고비로 금전적으로 지불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광고는 아까 화면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을 고르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발생하고 이제 그 식품을 눌렀으면 이제 그 식품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몇 번씩 노출되게 되니까 그런 광고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광고비 자체를 그래서 광고비가 그래서 이제 1억을 낼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1억을 식품 교환 권리로 이제 지불을. 네, 정부랑 거래를 하고 거고. 있으면 이제 그렇죠. 권리로 지불하시면 되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불하셔도. 그럼 이제 그 권리를 정부는 30% 가격에 산다는 거죠. 네. 3천만 원에 살 수 있고. 그러면 1억의 광고비가 나올 정도로 광고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클릭하면은 뭐 10원이나 20원 그 정도씩 보통 받고 그러잖아요. 많이 받으면 100원 받고 이제 뭐 굉장히 큰 웹사이트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0원씩만 한다고 해도 1억을 하려면 얼마나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재무제표에서 10,000명이 앱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 앱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달에 그냥 걸을 때만 45분만 걸어도 사실 한 음식은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산을 하니까 1년에 200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0개를 하면서 이제 3번은 그 광고를 그 로고를 볼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처음에 그 식품을 눌렀을 때랑 이제 얼마나 진행됐을 때 중간에 봤을 때랑 최종 이제 다 완성을 했구나 하고 봤을 때 최소 3번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0.3%는 제가 판매하는 가격이라 저의 이익이라 이건 제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광고가 한번 노출될 때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 명한테 한 번 노출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여 기업 수에 따라 달라가지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게 이제 작동이 잘 되려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인센티브가 있느냐? 뭐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개인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있느냐? 개인 입장에서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이제 인센티브가 얼마큼 있느냐를 잘 저스티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이 이 내 광고를 한번 우리 제품 광고를 한번 봤을 때 거기에 내가 얼마 정도 지불할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그 10원에서 50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 그 정도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그 뭐랄까 현실적인 그게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이게 증권화 개념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화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따로 해드리겠지만 그 모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지가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한테 장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돈을 들려주고 이제 거기에서 이자랑 원금이 발생하는 거를 증권화 해가지고 그걸 팔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권리를 증권화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되게 혁신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호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B2B랑 B2G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정도가 연관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은 뭐 종합식품 회사도 있겠지만 뭐 단품을 취급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교환 권리를 주문을 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되겠죠. 저소득층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뭐 식품들이 있을 텐데 요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교환 품목하고 미스매칭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 풀이 굉장히 넓지 않으면 지금 미스매칭 부분이 이제 갭이 이제 클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초기에 참여 기업들을 좀 규모 경제를 초기에 이루는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좀 녹록지 않겠다라는 좀 느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이 칼로리가 많으니까 칼로리를 줄이자라는 이제 컨셉을 주장하는데 음식회사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궁극적인 뜻은 의미가 있지만 칼로리가 오버되니까 줄이자라는 건데 음식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그런 면에서는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시네요. 왜냐하면은 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되게 살을 빼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실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살을 빼라고 그러면서 음식 광고를 보여주는 건 또 뭐냐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 거기에 초이스를 할 때부터 좀 건강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저염이라든가 소금이 적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올가닉이라든가 좀 그런 품목이 위주로 이제 리스팅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만 보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그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페이크 커스터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런 어떤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음식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오뚜기 카레를 이제 하나를 내가 그러면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 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계속 좀 올리면서 회사의 그런 광고가 같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많이 퍼질 수 있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회사한테 더 과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50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100원, 200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클릭해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더 뭐 말씀하시는 거 혹시 또 있으시면, 어차피 이게 또 뭐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과 대중을 가까이 있는 아트 스타트업 아트링크 발표를 맡게 된 권용대입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 창업 동아리 힐리언에어에 소속되어 있고,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김민지하고와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 이도와 사업 소개를 맡았고요. 그리고 김민지하고가 로드맵과 예상 재무제표를 조사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획 이도입니다. 먼저 저희의 문제인식은 상위 고착화된 미술시장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경제 수준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문화예술 향후에 있어서도 이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포착했고, 전국에는 현재 8만 명 이상의 미대 전공 학생과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과 아티스트로서의 꿈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잉여 작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렇게 폐기되고 있는 99%의 작품들의 가치는 약 5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웹과 SNS의 채널들을 조사해본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판매 경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트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99%의 작가들의 진입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의 아트워크를 손쉽게 보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저희 이런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의 문제점과 솔루션이고요. 아트링크의 사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트링크는 아트워크와 아티스트의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온라인 갤러리 형식의 아트 버티컬 SNS입니다. 아트링크라는 플랫폼 내에서 작가들과 관심 고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트링크 내에서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작품 판매와 렌탈들을 중개함으로써 판로 채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플랫폼 내에서 내 기준으로 선발된 작가에게 전시 행사 기획을 제공할 계획이고, 교육 사업 등의 행사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사업과 같은 경우 매 작품 판매 시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 아티스트에게 미술 교구와 또 미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가치 고객과 가치 제한이고요. 고객과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저희의 판매 모식도입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B2C와 B2B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 판매의 렌탈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고, 또 의뢰를 받은 디자인 상품을 따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타겟 고객이고요. 전략 및 로드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트링크는 현재 성수동에 위치한 기업인 모라비안 프라트룸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네 상권을 위한 아트 디렉팅과 예술 교육 및 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생계형 작가 서포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수동에 있는 빗썸 카페에서 아트링크 작가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협업을 추진 계획 중인 같이 걸을까입니다. 이곳은 이제 지적 장애인과 일반인 아티스트가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트링크 내 작품 업로드를 유도하고 아트링크 작가들의 교육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으로는 그림이 판매될 때마다 그림 교구를 제공하는 코즈 마케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겸 연예인들의 작품 업로드를 유도해서 연예인 마케팅을 또 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장 조사를 위한 온 오프라인 서베이를 지난 2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양대 스마트 창작터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 오픈 서베이에 외주를 주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약 155명의 그 아티스트 혹은 비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 1에서 5년 정도 작품 활동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업로드에 이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내외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꾸려나갈 계획이고요. 네, 현재까지 받아온 학교 내외의 지원책입니다. 아트링크의 3년 로드맵입니다. 이번 6월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이고, 늦어도 8월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아트링크의 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외부로 구동되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왓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4억 5천만 명의 아티스트 관심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시장, 그리고 500억 규모의 아마추어 작가들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아트링크에 상당히 호재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버즈아트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예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건 현재 책정할 계획인 판매가와 렌탈료에 대한 예시입니다. 네, 고정 비용으로 앱 구축에 들어갈 2,500만 원을 책정했고, 변동 비용은 이제 어플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로 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네, 버즈아트 자료를 기반으로 약 10,000종의 작품이 거래된다고 가정하였고, 작품 가격이 평균치인 10만 원이라고 책정했을 때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수수료를 10%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이제 디자인 상품을 비롯한 다른 투자 유치를 제외한 부수적인 데이터고요. 일단 코즈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미술 교구의 가격까지 책정한 결과 약 6천만 원의 첫 해에 6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앱 개발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투입된 이후 이제 2년 차 된 시점부터는 이제 보다 더 큰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아트링크의 재무적 임팩트는 버즈아트 사례만 보더라도 약 3년 만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저가 미술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미술 시장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이 재무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임팩트의 경우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가 확장을 되는 것과 소외계층의 미술교육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아트링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장되는 문화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티켓 유니브가 지금 당장 이제 학교에서 사장되는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용역을 줘서 이제 외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업로드하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예비 소비자들한테 그런 살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매출하고 연결된 건가요? 네네네. 예상 매출하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뒤에 있는 예상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버즈아트를 예시로 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네. 거기에 그 일단 시장성을 조사한 거고, 일단 구체적인 값까지는 아직 도출하는 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즈아트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 고객 대상이 어디입니까? 주로 그 지역적으로? 유럽하고 남미, 북미 이쪽 글로벌하게 사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저희 이제 미술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고가거나.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중저가를 그 미술 상품을 이렇게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까 첫 해 6천만 원 매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근거가 뭘지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B2B보다도 B2C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B를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체와 협력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좀 싼 값에 렌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이제 그 B2B 비즈니스의 좀 이런 가령 그 비즈니스에는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살 의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된 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버즈 제가 볼 때 이제 그 문화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유럽이면 예술에 대한 뭐 접근 태도나 뭐 이런 것도 우리랑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게 먹힐지, 그러면 최소한의 좀 백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막 서포트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준비 한 게 많으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정도로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은, 제 이 사업 계획서를 딱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사업 계획서에 가깝다. 만약에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를 타겟한 거라면은 조금 더 처음이나 중간쯤에 이제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파고드는 슬라이드가 한두 개 정도 필요할 거고, 임팩트도 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작가들이 조금 나온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실제로 ROI를 소셜로 분석해서 SROI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목표로 하시는 게 보니까 일반 창업 쪽으로 많이 가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그냥 이거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소셜벤처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을 나가시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 인쇄물하고 발표용하고는 좀 구분해서 작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화면은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인쇄물은 기존대로 뭐 작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일단 글씨가 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겹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네, 일단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쪽 같은 경우도 타겟팅 자체가 되게 되게 고가, 거의 뭐 저가, 중저가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막 그런 식의 미술 작품을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만 가격을 책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판매가의 평균 비용을 이제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미술 작품이 엄청나게 고가인 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식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세련된 아티스트의 작품도 충분히 싸게 구입하거나 렌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데, 마켓 자체가 세그멘트가 다르니까 5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아트링크 회사가 되게 사업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성장이 돼요. 그러면은 버즈인가 거긴가 봤을 때 여기가 마켓이 있었네. 그러고서는 자기네가 그래서 웹사이트를 뭐 비슷하게 하나 더 론치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5만 원, 10만 원대 약간 그런 가격대로 해가지고 경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또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는 좀 그런 어떤 포텐셜 컴페티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그러니까 소셜한 거를 더 많이 집어넣을수록 그런 이제 버즈 아트나 다른 이제 기타 기존에 있던 미술 업체들이랑 좀 차별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즈 마케팅도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미술 활동이라든지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차별화를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공부해야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발표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될 건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학생들에 있어서 주거 문제, 그리고 창업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부족 문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서 소셜벤처들을 위한 창업 허브, 그러니까 기초 걸음마들을 위한 창업 허브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좀 구상해서 이걸 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창업자 수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비용들 그리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차트들인데요. 현재 뭐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 자금의 문제, 아니면 뭐 교육의 문제,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수익성 모델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성 모델 자체가 모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를 좀 지원하고자라고 해서 이런 복합적인 솔루션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복합적인 솔루션은 그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생들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제공하자라는 걸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써놨던 대로 공간을 지원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지원하고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더 학기제 형식 프로젝트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기제 형식으로 좀 더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제공하자라는 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에 있어서 참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창업융합 전공에서 소셜벤처 관련된 창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소셜벤처 아이디어는 있으나 팀빌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아니면 글로벌기업가 센터 창업 동아리 중 소셜벤처 창업자들이거나 아니면 사회혁신센터 소셜벤처 리더그룹 구성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외에도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창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비용 부담을 좀 줄여들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인근에 있어서 창업 공간을 마련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사근동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저희가 공급하는 게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창업 공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지금 제공하는 창업 보육센터는 단가도 생각보다 높은 편에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담하기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에 그걸 공급하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가 네트워킹을 제공해서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은 그 네트워크도 그냥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참 시상을 하는 그러니까 그 공모전관이나 아니면은 뭐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심사하는 심사위원분들과의 네트워크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서 좀 더 쉽게 자금을 제공받거나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디자인 싱킹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 언더독스에서 진행하는 그 소셜벤처 교육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이 수업은 수강하세요, 이 수업 수강하세요라고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지속 가능성을 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네트워크 이해관계자 모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앙에 있고요. 일단 학생들에 대상으로는 인큐베이팅이나 등록금의 일부,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제공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공간이나 뭐 교육을 위해서 그 드는 비용 아니면은 또 교육 외에도 아까 뭐랬더라? 그러니까 숙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등록금 일부 및 상금 일부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교육이나 뭐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뭐 시설 같은 것도 저희한테 제공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지하고 위상 제공 그리고 실적 같은 것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대학교하고 학생들 간에서 커넥션으로 봤을 때 학생은 계속해서 등록금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학교가 요구하는 등록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학점이나 장학금 그리고 봉사시간 같은 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이면서 시장이 또 실패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걸 원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창업자들도 원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행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진짜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성숙한 사회기업들을 위한 그 지원책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가 아까 말씀하신 육성 사업이나 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걸음마 단계에 완전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해결책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멘토링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걸 제가 제공할 걸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 반대로 저희가 뭐 교육에 대한 비용이든지 아니면 멘토링 비용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한 기회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20대 다수가 지금 창업인데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창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자고 하는데 특히나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셜벤처에 대한 창업보다는 일반 창업이라는 것에 중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셜벤처에 대한 특화된 창업을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SWOT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주거나 좀 차별화 같은 게 저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주거나 창업 교육 공간, 교육이 아니라 창업 공간, 그리고 아니면은 그 창업 공간과 교육, 그리고 아니면 뭐 주거 그 자체, 뭐 예를 들면 도전숲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전숲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창업 공간을 제공하긴 하는데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소득 분위까지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차별 좀 다른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저런 조건이 제약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분들에 위한 좀 차별화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양대학교가 제공하는 인프라나 아니면 뭐 다른 외부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통해서 좀 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걸 통해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창업 관심사,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립 가능한데 방금 이제 뭐 걸음마로 자기 아이디어가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뭐 어쨌든 아무 아이디어나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도움받기에는 좀 타겟화된 도움은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에 따른 어려움들, 예를 들자면 뭐 같은 팀원들끼리 같이 합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의견 간의 조율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나 뭐 학교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간에 저희가 그 결국엔 모델을 형성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현재 현 정권에 있어서는 그 말씀드렸던 벤처기업부 뭐 그런 걸로 또 만들어지는 걸로 봤을 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도 계속 할 것이고요. 한양대학교 역시도 계속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사근동에서, 그러니까 사근동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지역 그 뭐라 해야지 임대업자들의 반발,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예를 들자면 경제가 불황에 맞아서 저희가 갑자기 수요자가 없어졌다, 아니면 대출이 빨리 땡겨져라, 뭐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한 위기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런 프로그램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주거공간 합숙이고요.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공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제공하는 수준의 사무공간 제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계속해서 소통이나 그리고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장, 기회의 장 같은 것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렇게 1년짜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는데요. 6개월 동안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창업 교육, 그러니까 아예 아이디어만 있는 거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곳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그 모델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을 통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저희가 독립을 시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소셜벤처 육성 교육들 그런 걸 저희가 좀 그러니까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은 원룸 평균 비용이 사근동에서는 45만 원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공하는 HIT 보육센터 기준에서는 1인당 12만 원인데 저거는 8인 기준이고요. 8인 기준인가? 한 24,000원이니까. 네, 4인 기준이군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12만 원인데 이에 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낮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구역이 여기 지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 뒤에는 나오지 않았던 용답동 지역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공간을 자리 잡을 예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도 거리장으로는 기존에 있는 쉐어하우스들, 그리고 성수동 같이 조금 거리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좀 교통편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뭐 홍보, 학교 내에서도 뭐 대자보나 아니면 뭐 포스터, 뭐 현수막 아니면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창업 동아리들 같이 직접적인 수요가 있는 동아리들의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파일럿 테스트는 일단 학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기숙사를 몇 실 정도를 저희가 대여를 해서 그걸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실과 같이 연계해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그게 한 저희가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사무 공간, 주소 공간을 같이 연결해서 제5생활관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생활관, 뭐 다양한 생활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HIT하고 바로 연결해서 좀, 그러니까 그래도 1층, 2층 간의 거리보다는 좀 멀지만 그래도 좀 이게 모델 자체가 실험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지,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두 팀이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숙사 비용이나 뭐 사무실 비용 뭐 이런 비용을 빼고도 저희가 한 500만 원 매년 정도 이익이 남을 거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통과되게 된다면은 2020년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약 14억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아마 될 것이라고 그냥 대충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소셜벤처를 통해서 양성함으로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계속 이펙트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비용으로 창업의 기회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 동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누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네,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청각장애인의 개인 자아 정체성 형성과 그리고 삶의 질 수준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자료를 저희는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의 만남이 복지관 혹은 학교 등에 한정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절대적인 수조차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만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그래서 저희만의 새로운 문제 정의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관심사별 커뮤니티 형성과 제휴업체를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컨텐츠의 보급을 핵심으로 한 저희의 서비스 커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커민은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레스트의 줄임말로 관심사의 공유를 통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커민의 아이디어 작동 원리인데요. 첫 번째로 관심사가 등록되게 되고 이 관심사별로 그룹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룹에게 저희는 그 관심사별로 활동 코스를 추천하게 되고 이 그룹 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컨텐츠의 생성 및 카테고리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범주가 다양해지는 이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B2C, B2B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B2C 서비스의 타겟팅과 포지셔닝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1차 고객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대에서 40대 청각장애인 및 그의 가족 혹은 그의 지인으로 잡아보았는데요. 2016년 기준 국내 등록 청각장애인의 수는 약 27만 명이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인구는 약 8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우선 서울 지역에 한정시켜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87,500명의 20%를 곱한 17,500명이 저희의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의 포지셔닝 맵입니다. 저희 이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는 두 가지의 강점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투어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는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관심사에 따른 코스를 추천하는 등 그 제휴업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통해서 이 오투어 서비스에서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다 라는 점에서 소셜리티 측면에서도 기존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타 업체들과는 다른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덕트를 간단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청각장애인분은 실명 인증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고 본인이 평소에 즐기는 관심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따른 그룹 매칭과 나들이 코스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나들이 코스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삼청동 코스와 홍대 코스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런 나들이 코스, 이런 제휴 업체들은 단순히 그냥 제휴 비용을 받아서 아무 업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닌 청각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여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카페 티아트에서는 종업원들도 청각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카페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스에 한번 포함시켜 보았고요. 그리고 태국 음식점 화양연화 같은 경우에서도 단순히 맛이 좋은 음식점이 아닌 청각장애인이 눈, 코, 입, 시각적, 후각적 그리고 미각적 이러한 감각들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이런 코스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B2B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B2B 비즈니스는 음식점, 영화관, 전시관 등 여가활동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들에게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제휴 업체들은 저희를 통해서 이 나들이 코스 추천 등을 통한 직접적인 고객 유입 효과 그리고 저희가 저희 제휴업체에게 부여하게 될 인증마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확보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들에게 제휴 광고비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B2B 비즈니스의 수요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 20명당 제휴업체 하나의 비율로 잡아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3년차의 어떤 수요를 이렇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재무적 타당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추정 손익 계산서인데요. 저희의 세일즈는 주로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료 제공 포인트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에 이용 시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추가적인 포인트의 결제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제휴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제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 이렇게 8천만 원, 2억 2천만 원, 5억 4천만 원 약 그 정도의 매출을 한번 예상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오른쪽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거쳐서 단기 순이익을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3년차에 단기 순이익이 약 2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어떤 좀 낙관적인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저희는 뒤쪽에서 말씀드린 커민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단기 순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 단기 순이익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확장 가능성입니다. 저희 커민은 우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들의 청각장애인들을 관심사에 따라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나들이 코스를 추천하는 것을 저희의 시작점으로 하겠는데요. 그 두 번째 단계로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배포를 저희의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청각장애인 그리고 일반인 혹은 다른 어떤 시각장애인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들이 배포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저희의 제휴업체의 직원 교육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커미는 청각장애인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른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혹은 지체장애인,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은 모든 사회적 약자가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청각 장애인의 관심사는 일반인들하고 다른가요? 저희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예. 근데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런 클럽이나 노래방 이런 데도 청각장애인이 가고 싶고, 그리고 연애 같은 부분에서도 그냥 연애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당연히 연애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청각장애인의 관심사에 맞춘 커뮤니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청각장애인들의 관심사에 맞춘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죠. 청각장애인.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에 만들면 네. 이게 청각장애인과 가족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게 되나요? 네, 일단 타깃으로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그들의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분들이 일단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커뮤니티를 먼저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일반 커뮤니티와는 다른 점은 청각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때 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 한번 모델을 잡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게 좀 근거는 없는데 네. 아까 인터뷰하고 지금 발표하신 내용 보면서 네. 느낀 점은 차라리 방향이 관심사가 일반이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네. 그런 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재미있는 뭔가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특화된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자 같이 즐겨보세요는 오히려 네. 아까 인터뷰에서 청각 장애인들 같이 뭐 공통되니까 관심사가 똑같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관심사가 똑같다라기보다는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공감대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네. 관심사가 똑같다라고 생각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재밌게 관심사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걸로 이 비즈니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로 가는 건데 자칫 좀 폐쇄적인 걸로 이렇게 흘러서 중간에 갭이 영원히 넘지 못할 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그런 발표했을 때 그런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각 지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힘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선 현실적인 문제 저희 비즈니스가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청각 장애인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활동이 편한 곳을 먼저 추천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 단계로서 유니버설 디자인들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힘쓴다면은 그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데 저희가 널리 힘쓴다면은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보급하다라는 게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나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는 그냥 상정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각적인 그 예를 들면 메뉴판이나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좀 가게에다가 좀 더 설치를 한다면은 그럼 청각 장애인들이 주문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일반인에게도 이런 시각적 자료들이 좀 좋게 설치돼 있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도적이나 인식적인 개선도 가야 되지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이에 뭔가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20살 때 갑자기 하반신 마비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카페를 가면은 한 최소 7개는 돌아야 돼요. 못 들어가거든요. 카페 문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봐야 돼요. 화장실도 그냥 들어갈 수 화장실인지 보고 안 되면 제가 나와서 다시 친구랑 딴 데 간단 말이죠. 물론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뀌어가지고 편리하게 바뀌는 게 우선이겠지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보수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저도 많이 도와줬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강남역 쭉 돌면서 이런 자기가 이제 하반신 마비, 휠체어 탄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카페와 아닌 카페를 구분한 거예요. 그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헛고생 안 하는 거예요. 없는 데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데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페 티아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카페 가서 괜히 못 즐기는 카페 들어가지 말고 즐기는 카페만 쭉쭉 리스트업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비즈니스로 이걸 하기에는 조금 작은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라면은 이걸 단일 어플리케이션 만들지 않겠고 그러니까 전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만남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취미를 기반으로 하든 뭘 기반으로 하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엑시스를 바라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컨텐츠 조사 다 해놓은 다음에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 이거를 사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청각장애인 접근도 할 수 있고 본인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동 원리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청각장애인이 저희 팀이 청각장애인이 없는데 그런 청각장애인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뭐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티아트 이용하면 좋겠다 저희끼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텝 4에 보면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컨텐츠의 생성 및 카테고리 활성화라는 게 이런 저희의 한계점들을 어떤 인정을 하고 그들만의 어떤 이런 컨텐츠를 일단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유인이 있으면은 이런 카테고리가 활성화하게 되면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 창출은 어디서 하실 수 있는지? 수익 창출은 저희가 이런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용자가 다 이게 크게 포인트 결제 비용과 제휴업체 비용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이제 이용자 모두가 이런 포인트 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용자 수의 어떤 절반 정도의 퍼센티지를 곱했고 그 다음에 1년 차기 때문에 12달을 곱해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포인트를 결제할 만한 용의가 있을까를 했는데 첫 번째 연도에는 3,000원으로 했고 두 번째 2년 차, 3년 차에는 5,000원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근데 이러한 수익 구조 포인트 결제를 통한 수익 구조는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게 더 이렇게 더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낙관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휴업체를 통한 이 제휴 비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20명당 이용자 수 20명당 제휴업체 한 개인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어떤 직접적인 코스를 어느 정도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런 그냥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광고 비용을 5만 원으로 잡아보았는데 이 20명이 혹시 그 가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게 될 경우 그 홍보 효과, 그 제휴 비용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거기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5만 원이라고 예측을 하고 수익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영화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인디펜던트입니다. 독립영화란 거대 자본과 배급망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를 일컫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영화산업의 근간이자 뿌리가 바로 이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제작자들이 높은 제작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제작된 영화조차도 제대로 된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자들은 그 영화 제작에 쓰인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영화 제작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즉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해결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립영화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저희 플랫폼에 자신들의 작품을 업로드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된 작품들 중 소비자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에 의해 선별된 작품들은 저희 측과 정식 계약을 맺고 유료 콘텐츠로서 정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계약 루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영화제 등의 특별한 행사에서 상영 기회를 가졌었지만 정기적인 상영 기회를 갖지 못했던 독립영화들과 정식 계약을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플랫폼에 업로드된 영화들 중 소비자들에 의해 선별된 작품들과 정식 계약을 맺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영화 제작자들의 일정 비율의 제작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희 측에서 선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저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그 선 계약금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트럭입니다. 무비트럭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되는 오프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독립영화의 배급과 상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상영회를 말합니다. 이 무비트럭을 통해 독립영화의 전국적인 배급의 기함과 동시에 근처에 독립영화 상영관이 없어 관람에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트럭의 주요 수익원은 지역 밀착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이고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영회의만큼 그 광고 효과에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 대여 사업입니다. 촬영 장비 대여 사업의 경우 현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들의 영화 제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촬영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측에서 장비를 대여받아 제작이 이루어지는 작품의 경우 저희의 플랫폼과 독점 계약을 맺고요. 대신에 저희는 해당 작품의 홍보 및 배급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3가지 사업의 각각의 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이 3가지 사업을 모두 한 번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여 무비트럭, 촬영 장비 대여 사업으로의 순차적인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사 분석입니다. 크게 온라인 경제사, 오프라인 경제사로 분류를 했는데요. 오프라인 경제사는 멀티플렉스 극장 내에서 독립예술영화에 할당된 스크린,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또 나뉩니다. 멀티플렉스의 경우 기업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에서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국내 독립영화보다는 해외 예술영화에 치중되어 있고 또 흥행 경쟁에서 밀린 상업영화들도 스크린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덜 있기 때문에 국내 독립영화를 주요 컨텐츠로 취급하는 저희 플랫폼과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경우에는 멀티플렉스에 비해 독립영화의 배급과 상영에 활발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그 수가 적고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 서울 외 지역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또 상영객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쟁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니시네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000편의 단편 독립영화를 보유하고 있고 또 독립영화의 배급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독립영화 플랫폼인데요. 다만 미니시네마의 경우 제공하는 콘텐츠가 장편이 아닌 단편에 한정되어 있고 또 자체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 플랫폼이 아닌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쟁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독립영화는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충분히 저희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활발한 상업영화 시장과 독립영화 콘텐츠의 특수성 등이 저희 사업의 위험 요소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저희만의 특수한 작품 선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프라인 사업으로의 확장 계획, 또 영화 제작자 입장을 더욱 고려한 계약 방식 등이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유튜브와 SNS 중심의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고요. 특히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영화 관련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인데 영상 조회수 및 구독자 수의 증가에 따라 플랫폼 밖에 또 다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기 신규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영화 관련 굿즈로 구성된 웰컴킷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마케팅, 카페와의 협업에 따라 단편 영화 상영을 실시하는 카페 상영 마케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저희의 마케팅 목표는 1년차에 4천 회원, 3년차에 1만 회원을 달성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저희 마케팅에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30만 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은 굉장히 저렴한 방식의 월 정액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감상한 영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리뷰를 남김으로써 다음 결제 이용할 수 있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희 플랫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초기 주요 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월 정액제 결제 수익과 마케팅에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수익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그렇게 확보된 콘텐츠를 통해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냄으로써 저희 플랫폼과 영화 제작자, 영화 소비자 모두의 지속적인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주요 수익원은 소비자들의 결제 수익과 유튜브 광고 수익이고요. 어플 개발 비용은 저희가 관련 업체에 실제 문의를 해본 결과 약 4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마케팅 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금은 약 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1년 차에는 사실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만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필요 비용이 감소하는 2, 3년 차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비트럭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촬영 장비 대여 사업이랑 독립영화 플랫폼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촬영 장비 대여 사업에서 본인들의 촬영 장비를 쓴 사람들은 이제 그 소유권이 본인한테 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갑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같이 진행한다면은 이제 본인 촬영 장비를 쓴 영화는 플랫폼에 올릴 때 나중에 수익 공유를 조금 더 퍼센트를 차등해서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동시에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구현할 때 지금 저기 비즈니스 랩에서 한 팀이 그 연예인 오디션이랑 같이 연기해주는 플랫폼 만들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기랑 뭐 실제로 하실 거면은 뭔가 좀 노하우를 얻어서 비용을 줄여본다든가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준비가 많이 돼서 실제로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좀 긍정적으로 반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선순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순환이라는 것이 구조의 뭐 그러니까는 뭐 대상과 또 이 기업 간의 선순환의 구조를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뭐 양질의 콘텐츠라고 선정하신다라는 그 내용에 발맞춰서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나 뭐 이런 예술영화도 마찬가지로 하실 텐데 이제 약간 영화가 좀 더 이제 좀 예술성으로 짓다 보면 좀 이게 양질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필터링을 어떻게 하실지. 사실 양질의 컨텐츠는 무슨 기준이 있다기보다 좀 그냥 상투적으로 한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그런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뭐 골라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플랫폼과 또 영화 제작자들과 소비자들 모두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니 시네마하고 차별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편 위주로 하게 됩니까? 네, 장편 위주로 장편 위주가 아니라 장편과 단편을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이 될 예정이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갔는데 미니 시네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 미니 시네마는 중계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에는 이 미니 시네마라는 기업 자체의 미션이 중계 플랫폼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미니 시네마는 영화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좀 네이버 TV캐스트나 피키캐스트 같은 대형 플랫폼과 제작자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뭐 사업의 규모가 뭐 커지면 오히려 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요. 다 좋은데 얼마나 많이 다운받을까? 이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면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그게 또 취지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지원하는 거니까 과실의 대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고 요거는 최소한 비즈니스를 돌리기 위한 정도로 쓰일 텐데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돌리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인데 독립영화는 누구나 생각해도 시장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온라인 막강한 경쟁사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조회를 많이 늘려서 양질의 컨텐츠가 모이게 하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계속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수요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죠.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수요 자체는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독립영화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 물론 아직은 미약한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2년에 개봉한 김일랑 감독의 2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상영관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모여서 대관 운동을 할 정도로 이미 독립영화계 형성되어 있는 수요는 이미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저희는 상업영화의 수요층과 독립영화의 수요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인식이 현재 사회 독립영화가 뭔지도 자세히 모르는 아예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 충분히 저희 이전에 원앙소리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나는 공무원이다, 최근에 노무현입니다까지 충분히 그 배급의 탄력을 받으면 대중의 코드와 맞아서 독립영화도 충분히 대중적인 흥행을 거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업영화 고객층 같은 잠재적 수요까지 고려하여 좀 더 또 이렇게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 수요자를 모두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지금 발표하신 분의 가치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가 확 커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보이는 몇몇 노무현입니다 이런 것이 그쪽 계열에서 빅히트작일 수 있고 그게 그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무비트럭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비트럭을 만약에 이제 그 비즈니스까지 가게 되면 주 타겟이 누가 될까요? 서울 외 지역의 독립영화 수요층이 되겠죠.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울산, 세종, 전남 이런 지역엔 아예 공식적으로 예술영화 전용 관이는 전용 스크린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지역 말고도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만 해도 서울이랑 가까운데도 굉장히 독립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데 이런 지역, 서울 외 지역에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이 아마 주요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얼핏 생각해도 관람객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트럭에서 상영하는 거니까. 아니면은 이 대형 스크린을 놓고 뭐 광장 같은 데 활용한 이런 건가요? 트럭은 상징적인 뭐 장비를 실어 나른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네임이고요. 저희는 뭐 어떤 센터라든지 충분히 그런 영상 미디어 센터나 그런 데서 그런 행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쪽의 행사를 저희의 이름으로 개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소비자들과 제작자들을 타겟으로 고려를 한 사업이고요. 해외의 경우도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통약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 반딧불임의 발표를 맡은 송우석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수요자 조사, 시장 조사, 그리고 저희 서비스, 그다음 비즈니스 부분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 안내 서비스의 타겟은 교통약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크게 4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어린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체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동반자, 그 유모차 끄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3가지 분류를 합치면 1000만이 넘어서 상당히 큰 고객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첫 타겟으로 지체장애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도보 내비게이션이란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장애인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게 자꾸 겉으로만 이해한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있었는데 저희 잠실 종합농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 설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인 수치로 활용하는 설문이 아니라 문항수를 적게 하고 서술형 문답으로 해서 저희가 그들의 입장을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은 그분들 다 이용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능,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들도 그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평소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았던 건 도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뭐 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급한 경사라던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건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부족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가장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내 지도에 관련해서 1가지 어플이 있었고 5가지의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직접 설치해서 일정 기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정리가 다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그 데이터가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도 클릭하면은 실행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기능을 눌렀을 때 어플이 갑자기 종료가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저희 서비스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반으로 한 길 안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경영대에 있다고 하면은 애지문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 안내를 하면은 나와서 사이버대학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4층에서 나와서 간다던가 이런 가파른 경사를 피하고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맵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고 고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가 기능은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과 안내 서비스 이런 기능을 넣었고 실내지도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았는데 서울시청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3D 지도가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하나가 20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무겁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최적화 부분을 이뤄서 필요한 기능만 딱 갖춘 간소화된 어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B2G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이 어플 자체로는 따로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및 필요 비용은 B2G로 해결을 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지도가 낮은 정부 운영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뭐 유아 보육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시설 등 그 노출이 많이 되는 기관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홍보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써놓았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보시면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슷한 고객분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이 어플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제가 한양대 학생이고 한양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어떤 길을 주로 가는지 기록이 된다면 이 한양대에 오는 새로운 어떤 교통약자도 그 길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공공시설물 활용도도 상승될 것입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집된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은 특정 부분을 크게 우회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밀집이 많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에 그 탐방이라고요. 이 시간에 이제 나왔던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뭐 역사관, 박물관 아니면 이제 고궁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한정된 장소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역사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좀 몰입해서 그 역사 유물을 이제 관람할 수 있게 게임 요소를 이제 적용해서 해당되는 장소를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잘 찾았다. 요거는 이 유물은 뭐뭐뭐야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그 뭐 해외 학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우리 캠퍼스 소개하는데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역사관에서 이제 역사관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하고 지금 비즈니스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되게 좋고 만약에 좀 쉽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탐방하고 뭐 연계도 좋고 그 모델로 당장 뭐 한양대학교 총장님한테 지금 학교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내서 지금 있는 인프라를 건드는 게 아니고 있는 중에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도입해 보시오라고 제안도 바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게 확대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피드백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동권에 관련해서는 정말 장애인 친구랑 계속 다녀보면 얼마나 힘든지 어떤 게 문제인지 알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양대학교 내에서 이동할 때를 고려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양대까지 왔는가를 고려해 보세요.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인데 한양대까지 온다 하면은 버스를 타고, 그때는 이게 랩이 안 먹혀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동권은 굉장히 침해되는 상황이에요. 저상버스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지하철이나. 근데 우리나라 저상버스 보급률이 여기 통계처럼 지금 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이동 어려운 분이 800만 명이잖아요. 그게 약 15%인 거예요. 저상버스가 15% 보급됐어요. 국가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힘든 사람 15%니까 저상버스 15% 보급한다. 그러니까 6대 중에 하나가 저상버스가 오면은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업 논리로 장애인 택시를 보급했거든요. 그럼 장애인 택시 보급하면은 싸요. 거의 1,000원, 2,000원이면 탈 수 있게 해주는데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보통 한두 시간 기본이에요. 친구랑 밥 먹다 보면은 밥 다 먹은 지 꽤 됐는데 택시 부르잖아요. 콜택시. 2시간 뒤에 와서 2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 포인트까지 어떻게 왔을 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셔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한번 같이 좀 어플리케이션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처음 타겟으로 잡은 게 사실 장애인이라고 적었지만 지체 장애인이랑 좀 한정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했던 그룹이 지체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멘탈 성형 자존감 코칭 앱 아리즈웰입니다. 제가 좀 교정을 해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인생의 동기부여부터 이제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까지 마인드를 코칭을 해주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이자 SNS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좀 동기부여하면서 생산성 있게 삶을 시작하고 싶다, 으쌰으쌰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저는 먼저 묻고 싶은데 당신의 멘탈은 건강한가요? 아니면 건강한 척 하나요? 저희는 한양대 학생을 대상으로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우울증이 있다는 건 솔직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어요.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71%가 나왔고요. 또 살면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60%에 다다라는 학생들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사는 청년들이 매일 불안정한 멘탈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초기 모델은 네거티브 SNS였는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들에 반하여서 저희는 좀 더 우울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드러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거를 짰는데 이게 저희가 좀 탈피하지 못했던 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고 우울한 그런 느낌들을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마인드 코칭이라는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를 덧붙여서 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이미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해외 유튜버들의 심리에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들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들, 국내 콘텐츠들, 그리고 그림과 글이 결합된 기사들의 콘텐츠들을 큐레이팅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또 세 번째 그림과 같이 SNS를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도 할 수 있도록 할 솔루션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처럼 건강한 마인드로 변화된 후기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자살 시도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후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내고 또 거기서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반인 스타들을 발굴을 해서 그 일반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프리미엄형 유료 코칭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수익을 조금 충족을 시킬 거고요. 여기에는 세미나, 이북, 오디오북 같은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경쟁사들을 간단히 보시면 일단 페이스북에 대나무숲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네,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사실 비슷하긴 한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익명성을 바탕으로 SNS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서 컨텐츠 큐레이팅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 그냥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댓글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씨가 있는데, 모씨도 일단 여기서 얘네가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를 할 때도 저희는 뭐 절대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런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명성에 근거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컨텐츠 큐레이팅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대나무숲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SNS적인 솔루션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구조를 보시면 저희는 초기에는 대학교와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B2G, B2U의 형식으로 초기 자본을 조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 프리미엄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코칭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익을 조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 내에서 이런 형식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간관계의 신, 가족관계 회복 마스터링과 같은 오디오북이 있을 수 있고요. 멘탈 성형과 같은, 예를 들자면 멘탈 성형이라는 이북을 제작을 해서 그걸 콘텐츠로 팔고, 또 마인드 코칭을 받으면서 기부하세요라는 색다른 형식으로 프리미엄 세미나를 고가에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부를 자기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좀 마인드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그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정신과 관련된 기관에게 제공을 하면서 데이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앱 내에 광고를 하면서 관련 세미나나 심리 테라피 센터, 서적 출판물, 병원 같은 그런 기업의 광고를 제공을 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중요한 점은 일단 저희는 한양대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양대 대학 상담센터와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 인력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강연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앱에서 어떤 에디팅을 해주시거나 컨텐츠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배분을 해주고, 또 한양대 상담센터가 마케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무료로 한양 상담센터에 마케팅을 해주면서 같이 윈윈하는 형식의 그런 공생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희 재무 계획인데요. 저희는 초기에는 한양대생이 15,400명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저희는 한 3분의 1 정도인 5,000명이라는 숫자의 앱 다운로드 수를 목표로 해서 발전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성대, 뭐 연대 이런 식으로 대학교를 쭉쭉 확장을 해나가고 싶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전국구로 시장을 넓히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본 3개년 계획을 보면 초기에는 적자이긴 하지만 갈수록 125%, 그 다음에 78% 이렇게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소셜 임팩트를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저희는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라고 해서 마인드가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심지어 이제 저희는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나요? 시험 기간인데 혹시 오버워치를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과 싸워가지고 막 혼자만의 고민으로 하루 종일 우울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아이즈웰과 함께 마인드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매일매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이 되게 그 시선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성형 자존감 코칭. 예. 이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증이 확 들어서 제가 좀처럼 칭찬 안 해드리는데 이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설문조사를 해서 우울증, 자살 충동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이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 학생들의 많은 수가 이런 거구나 충격받았는데 좀 곰곰이 생각하니까 옛날 대학 다닐 때 나도 자살하고 싶다, 우울하다 뭐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서 이게 좀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게 왜 상대적으로 어떻게 높은지 근거가 있으면 한양대 되게 심각하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아까 이제 이 수익 구조도 아까 어느 팀인가 결국 이제 허브가 되겠다라는 뭐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역시 똑같이 이 허브에 왜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이 허브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뭐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결국은 무료 콘텐츠로 좀 그 회원을 이제 유입한 다음에 그거를 유료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뭐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요 아리즈웰이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안 와닿아서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만 모여지면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인상이 확 들어와서 그 부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즈웰보다 멘탈 성형 이용해서 멘탈 성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윤정 학생은 제가 그때 강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템으로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예. 하고는 싶어요. 뭐라든. 그래서 이제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이 거의 유사한 모델이 실제로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소셜 벤처 중에 트로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가 확실히 있다는 거는 수요는 있다는 뜻이라서 좋아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데 정신과까지 갈 용기가 안 나니까 온라인으로 컷해버리는 매칭해주는 앱이거든요. 트로스트가. 그리고 수요는 꽤 주목받는 소셜 벤처였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이제 결국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앱이랑. 근데 여기서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은 바로 상담까지 가기 전에 이제 컨텐츠를 줘서 여기서 일단은 한번 필터링 해주고 흥미를 끈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여서 경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고 저는 트러스트 앱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그게 그냥 전문가를 매칭해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여기다 추가하면은 이제 이길 수 있겠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을지라도 원격 진료 같은 것도 포함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원격으로 진료를 한 다음에 정신과까지 진짜 아예 안 갈 수 있게 약 처방까지 갈 수 있으면 원스톱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은 정말로 아예 충분히 큰 시장이고 충분히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멘탈적인 거기 때문에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근데 포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마인드잖아요. 마인드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다이어트처럼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뺐다라고 개량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너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게 되게 필요한 건 다들 알아요. 되게 그냥 학생이든 사람이든 간에 되게 자기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고 동기를 부여받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그걸 누군가 아직까지 이렇게 큐레이팅해서 뭔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담 선생님과 이렇게 중개해주는 서비스는 점점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간 그 전문성과 그 뭔가 동기부여성 그 중간에 접점에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개량하는 거 분명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마이크 임팩트 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강연 산업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본인들의 SROI를 분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힐링 강연을 열었을 때 참석한 인원이 100명이다 하면은 그 100명 중에 몇 프로가 힐링을 실제로 해서 정신과에 안 갔을 것이다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신과에 안 갔음으로써 뭐 정신과 갈 때마다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10,000원씩. 그 비용을 SROI로 자기들의 임팩트로 해서 홍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공감대 얻기 힘들어요. 왜냐면 힐링 산업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과 안 가게 됐을지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SROI로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어플은 정말 다이렉트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치료했는지에 대한 커멘트를 받고 그 정도를 좀 계산해서 뭐 정신과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가는 비용을 산정하면은 계량 측정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심사위원으로도 갔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일관되게 여러 팀에서 나온 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확보됐고 또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필요하니까 정말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거를 사업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공모전 플러스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나 앞으로 또 시작될 소셜벤처 경연대회 꼭 나가셔서 창업 지원금도 받으시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 3주 전인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의료 해외봉사가 그 지역의 의료 산업을 망친다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그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지 않으면 선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작년에 이제 사회봉사단 와서 그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탐구하는 이런 게 정말 정교하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벌써 이제 3번째지만 왜 신현상 교수님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지 이제 느꼈습니다. 8팀 다 다음 주에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제 드라이하게 몇 가지 오늘 나왔던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걸 빼놓지 않으려고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사회적인 가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거니까 피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가 만들 사회적인 가치가 뭔지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긴 하지만 그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수준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어떤 가치를 만들려는 거다라는 걸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려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글씨를 파격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PT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저 발표자가 나를 좀 배려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유인물도 안 줄 거예요. 아마 화면만 놓고 이렇게 발표할 텐데 발표 듣는 분들이 휙휙 지나가니까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그걸 좀 크게 가독성 있게 주시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실 텐데 최소한 주장을 하시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디펜스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칼로리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딱 처음 듣는 게 저 기업들을 어떻게 모으지, 그리고 정부하고 내고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기아 문제가 있는 거기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세이브하는 것만큼 줄 거야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아진 거를 이쪽으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하면서도 글로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글로벌 접근이 더 쉬운 모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혹시 이제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실 팀이 있으면 저희 센터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지원까지 이미 확보했다라는 걸 가지고 경진대회에 나가면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